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조금 전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오늘 긴급 소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만장일치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어서 윤 총장 조금 전 내일 열릴 징계위원회 연기해달라고 시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또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가 거론되고 있고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조상호,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전해진 속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제 열린 행정법원의 그 신문 결과가 지금 양쪽에 통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 법무부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이 부분 윤 총장이 신청한 대로 직무 배제, 그 집행을 정지하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자세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두 분 전문가 모신 만큼 이 같은 결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변호사님, 자, 이 같은 결정 어떻게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가 네. 핵심 쟁점이었고요. 근데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이제 그 법무부 입장에서는 급여도 다 지급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왜냐면은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징계위가 이제 심의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에 내일 결정이 된다고 보면 그게 이제 중징계 결정이든 아니면 심지어 무혐의 결정이든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직무집행 정지라는 임시처분은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하루 이틀 상관의 문제로 그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과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냐, 그런 부분에 관한 논란으로 이제 그 법무부는 주장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그 판단의 의미가 작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익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는 입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변호사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그러면 일단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런 집행 정지와 같은 임시 처분에, 그러니까 이른바 가처분과 같은 그런 임시 처분의 그 심리에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징계 처분을 위한 건데 징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 부분을 심리하지는 않는데 그게 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부분 영향까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그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백하게 그 신청인인 윤석열 총장이 패소가 명백한 경우라면 또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는 않고 다툴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한 거니까 다툴 필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원이 긍정한 걸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결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날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례적으로 지금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좀 미묘합니다. 감찰위가 열리고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건데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좀 전에 어떤 결정이 있었냐 하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되는 그 가처분이 좀 전에 났습니다. 그 결정도 사실 오늘 나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예측을 했었던 것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위원과 또 징계위원회 사이쯤 한마디로 오늘에 있는 오전에 있었던 그 감찰위원회 결정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예측을 맞췄는데 저는 좀 전에 얘기하신 조 변호사님과는 조금 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그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가처분의 결정을 해주기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가 과연 징계 사유가 있는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네.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징계 처분을 해야 될 효력을 정지해야 될 그 회복할 만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까지 할 것도 없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그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나아가서 이제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아예 징계 처분할 사유가 사실 소명되지 아니하였고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판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을 했을 때에 그 피처분자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이 있게 되면은 직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징계 사유 유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판단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있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과를 본 시점에서 판단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것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행정부 내의 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그것을 종합해서 직후에 오늘 오후에 좀 전에 이와 같은 그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결정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징계 사유가 7가지를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이 결정문에 녹아 있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행정법원에서 어떤 판결문을 냈는지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사실은 지금 추론인 상태고요. 정확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이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저희가 뉴스 오늘 시간에 확인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는 오늘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약간 좀 결이 다른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라면은 그 이제 징계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시행이 된 감찰이 적법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감찰위원회가 원래 열려야 합니다만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열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찰위원들 여기에 반발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을 했고 오늘 오전부터 회의가 열려서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다라고 제가 오늘 프로그램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위인설법한 것이 드러났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법이란 것은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한 사람을 목적으로서 개정을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바로 앞둔 상태에서 말씀드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했는 것은 이 많은 법조인들은 결국 감찰에 관한 절차를 수순을 밟으면서 기존에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감찰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점프해서 뛰어넘고 바로 징계위원회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찰위원회의 위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비록 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되지만 일개 검평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반드시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오늘 오전에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부분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나 검찰 구성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법학자라든가 다른 교수님들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절차상 네.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그 처분을 했는데 한마디로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이 모두 다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아마 이와 같은 결정을 보고 네. 오늘 좀 전에 있었던 행정법원도 네. 이게 행정부 내의 위원회의 결정도 참고한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네. 자, 감찰위원들은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은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징계 청구, 직무 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결함이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자, 이 부분 사실 이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사항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이것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감찰위원회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도 그러니까 윤 총장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인용률이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인용해주지 않으면 아예 네. 처분 자체를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9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부분은 그 법원의 네, 맞습니다. 판결과 그리고 관련된 또 부분이고요. 감찰위원회 관련해서도 지금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분들이 감찰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한 결정문까지 확보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법원에 제출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심리에서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이런 여론의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고 네.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 짧은 시간에 확보를 해서 그 행정법원에 제출까지 했다면 그 부분까지 아울러 재판부가 고려해서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징계위원도 임기가 징계위원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1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구성은 과거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물론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그와 달리 이제 징계위원들의 구성은 네. 외부 인사는 절반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아닌 예를 들면 한참 전임이었던 예를 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네. 때 위촉되신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그분들도 합리적인 판단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심리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되는 결론으로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현재 총 7인 중에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심리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6명이서 심리하게 될 건데 그중에 4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 징계위원이 3명이고요. 네. 내부 징계위원이 3명이어서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내부 징계위원이야 어떻게 한다고 쳐도 외부 징계위원의 경우에는 달리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심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라던가 감찰위원회의 결론이라던가 이 부분 참고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번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갈등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얘기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내일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더 큰 국면으로 전개가 될지 지금 정말 위기 일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들도 굉장히 목소리들의 날이 서 있기도 합니다. 잠깐 그 양당 원내대표들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윤석열 총장 스스로 좀 돌아보도록 해라. 관행이라는 일로 자행했던 과거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과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충고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타 있는 지금 이 분위기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된다. 추미애 장관은 둘째치고서라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양당 원내대표의 얘기만 보더라도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내일 상당한 중징계를 결정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또한 감찰위원회 결론도 나왔고 이런 가운데 감찰위원회 내일 징계위원회 연기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총장도 조금 전 감찰위원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그렇다면 좀 하나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연기될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장관이거든요. 근데 장관이 이미 징계위를 소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내일 꼭 또 징계위의 그 어떤 징계에 관한 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계 결정, 그다음 불문 결정, 뭐 무혐의 결정 그런 세 가지 결정의 형태가 있는데 그런 징계 결정이 꼭 내일 내려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심의 기일은 어쨌든 장관이 이미 지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차회로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심의 기일대로 열리더라도 결정이 내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요, 물론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면 걸리는 경우가 그게 뭐 있습니까? 법적인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통상으로는 한 2개월 이내에 징계 결정은 내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제 저 검사징계법에서는 이제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정지 처분이 임시 조치로 있는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또 직위해제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보통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내에 보통은 징계에 관한 본 처분에 관한 결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통상으로는 이제 2개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꼭 심의기일 날 결정이 이루어지겠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알고 있음에도 연기를 신청한 겁니까? 이렇게 연기를 신청하고 본인이 이제 연기 신청한 사유를 보면 증인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인에 관한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어떤 심리가 이루어지려면 연기는 되지 않더라도 속행은 될 수 있겠다. 아까처럼 이제 또 다른 그 차회 기일이 잡힐 수는 있겠다. 그런 것들도 아울러 염두에 두고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징계 심의가 열리지 않고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에 대한 그 결정은 할지 여부는 오늘 나 있는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의 이유에 달려 있다라는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이유가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징계 사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무조건 어떤 징계 절차를 열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여론과 어떤 법적의 정치권의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결정문을 받아본 다음에 그 내용이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실체적인 어떤 징계 7가지 이유 자체에 대한 것을 반박하진 않은 상태에서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삼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처분을 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윤 총장이 다시 문제를 삼으면은 법원으로서는 아니 절차를 진행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는데 절차도 안 하고 강행했다? 그럼 당연히 그 징계 절차는 당연히 또 취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열린다 하더라도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있고 더불어서 밑으로 있는 징계위원회, 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어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요. 실제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는 윤 총장의 어떤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연기했던 이유를 봤더니만 3가지였습니다. 징계 서류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징계 처분 결재 문서를 달라. 그리고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으면서 징계 처분했는 내용을 지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사 처분을 할 때에 공소장도 못 보고 지금 내일 가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 변호사님이 내일 의뢰인 사건을 하는데 공소장도 못 받고 관련되는 수사 기록도 못 받는데 내일 법원에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기일 변경 신청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방어권 보장. 방어권 보장이 키워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한마디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어떤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열리지 않고 연기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징계위원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제적 기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최진임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 최종적인 결론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징계 기록을 복사해달라 아니면 징계 자료를 공개해달라 그런 경우를 받아주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특별변호인으로 몇 차례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징계 사유만 고지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공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밀일성을 이유로 공개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징계 기일날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진술과 내용들이 이뤄지고 서로 간에 그 내용들 자체는 그 기일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일별하는 것이지 그걸 사전에 공개하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릴지 이 부분 연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열린다 하더라도 결론을 빨리 내지 못하고 일단 형식적인 절차로 열릴 가능성이 지금 다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결론이 나왔던 여러 그 행정법원의 결정문 등등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최진영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징계위원회가 연기되거나 할 경우 이 부분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결국은 지금 소집권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법무부 내에서 지금 내일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비상이 떨어진 상태일 겁니다. 결국 그 절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직무에 다시 복귀를 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강행할지 아니면은 지금 다시 한번 이걸 연기를 할지 되는데 아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곤혹스러운 처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도 말씀드렸듯이 판결 이후에서 이게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정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될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내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을 만약에 연기한다 하더라도 그리 길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절차를 연기한 다음에 적법 절차를 다시 한번 밟는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사유가 뭐다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넉넉하게 준 다음에 다시 기일을 잡는다고 하면은 보통 한 주, 2주 이 정도면은 아마 다시 기일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절차적인 흠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것을 보완하고 그렇더라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아무리 늦더라도 1, 2주 안에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오늘 돌발적으로 지금 발생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있었던 얘기도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추미애,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두 세력의 갈등 속에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실종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지금 정부와 청와대 고심이 깊은데 이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론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세균 총리가 건의를 했다, 아니다.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만 얘기하고 다른 부분은 돌려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두 분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것이 추구 전략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동반 사퇴론이 나오는 반면에 이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전에 이 서울 종합청사에서 이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청와대에서 주재를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시고 화상회의를 한 다음에 추미애 장관께서 청와대까지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다만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만 합리적 추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미 총리께서 추미애 장관과도 물밑 교환을 나눴고 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이 청와대까지 갔다 왔다 한다고 하면은 결국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나름대로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해법이 지금 여권 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퇴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마침 오늘 지금 이 검찰 내에서 지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있는 정모 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청한다라는 글을
네.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런 검찰 개혁이란 것이 오히려 굉장히 퇴색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정권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추 장관이 그 옷을 벗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아주 장문의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국 이제 설랑설렌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침묵을 하고 지키고 네.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든 결정을 할 날이 정말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과연 법원에 맡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물론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는 얘기 이미 목소리를 높여온 지 오래됐고요.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 여권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총장이 먼저 자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개각 즈음에서 추 장관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리가 그 대통령께 뭐 그런 보고를 이제 건의를 드렸다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관이 또한 이 현안에 관련해서 보고는 했지만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는 정리됐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찌됐든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청와대로서는 그 부분 법적인 절차를 도외시하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절차가 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 예를 네. 들면 징계를 일단락짓던 아니면 그 징계 청구를 취하를 하던 이런 절차가 일단 종결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일단은 윤석열 총장도 입장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어떤 징계 결정에 관해서 특별한 설명 없이 집행을 한다면 나는 법적으로 끝까지 다투겠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려면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더 이상 신임하기 어려우니 같이 가기 어렵겠다라는 명시적인 표시를 한다면 다 이제 그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장관에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장관은 어쨌든 정무직이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하에 그 진퇴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각에서는 충분히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는 절차적인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가 나서게 되면 그 법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추가적인 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나서기가 성급하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끝으로 질문을 드려야 할 내용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낸 것이 있습니다. 선공 후사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사실 검사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중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정말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검사들은 법 집행자로서 누구보다 법 절차 그다음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판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수집 권한은 없는 곳에서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집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권자로서 세평을 수집하는 건 인사의 어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수집을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왜? 정권에 불리한 판결하거나 정권과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 문제 때문에 지금 사법농단으로 기소까지 됐거든요. 심지어 구속 기소까지 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근데 본인들은 그러한 권한조차, 그러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조차 없는 그 대검, 그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과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판사 정보를 갖다가 굉장히 민감한 재판 사건을 진행하는 판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그것을 악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이 공개됐다면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준법을 해서 잘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과오가 있었다. 근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과오가 있었고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한 인정이 없이 그냥 마치 그 검찰 조직이 전부 한 몸이 돼서 조직 옹호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 모습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자세를 질타한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과거에는 정말 이런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직무집행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총장을 내쫓은 게 아니라 정말 총장의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해서
그렇게 그 총장을 망신을 주고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연명을 해서 전국의 검사들 전부가 일어났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런 그렇게, 부분들을 아울러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가 정해지게 될 경우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데 자진 사퇴가 되건 아니면 뭐 해임에 대해서 이제 재가를 하건 간에 사실 문 대통령은 상당한 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저는 그 조 변호사님과 달리 다른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법원 결정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네. 대통령께서 부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성공후사로 자세로라고 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던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를 때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그렇게 얘기했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부의 그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밑에 그 결국은 그 좌천당한 그 사례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해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천안에 계신 그 평검사께서 네. 사실은 그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서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사람인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쫓아내려고 만약에 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굉장히 말씀을 조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법적 책임이 나중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해석일 따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윤 갈등으로 대편이 되고 있는 이렇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는 징계위원회를 정점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제 정리되는 양상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